지나가는 사람 막 강제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넣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때우고 있는데, 전장에 투입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대하지 않고 계속 전쟁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피로가 쌓이겠죠. 특히 젤렌스키는 임기를 넘긴 지 1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걸 비상계엄을 이유로 헌법을 어겨가면서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제일의 군사력 이해하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진제일입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이제 그 병력이 부족해가지고 3년 반 동안 하다 보니까 병력이 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 강제로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 지가 1년 반이 넘었어요. 1년 반이 훨씬 넘었고, 이제 서방 언론에서는 그걸 보도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 초부터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선에는 심지어 다운 정우군인 사람도 전선에 참호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70세까지 이제 징집을 하기로 돼 있죠. 그리고 14세부터 군대에 갈 수 있습니다. 캠프 형태로 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병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러우전,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 관해서 굉장히 좀 처음부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계신데,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 이 전쟁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보도하면은 전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군사 전문 용어로 내레티브 워페어, 서사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들이나 심리전 하는 기관에서 정보를 조작해가지고 보도를 하는 거죠. 이제 이 우크라이나전은 이제 러시아를 향한 우크라이나를 이용한 서방의 대리전이었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서방에서 제공한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들어갔고요. 3년 반 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러시아를 향해서 비난하고 제재에 동참해서,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비우호국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전쟁을 일으킨 서방 쪽에서 굉장히 정당했다면은 들은 대로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됐겠지만, 사실은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당하지 않은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은 서방의 여러 나라들, 특히 이제 나토의 32개 국가, 우리도 그리고 일본도 들어와서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연락관 그룹에 속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계속적인 지원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이제 그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았지만은 우크라이나에 포탄이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직접 줄 수 없으니까 미국에 판매하는 형태로 해서, 그러면 미국은 그 자기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푸틴이 여러 번 우리한테 경고도 했습니다. 그 경고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했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북러 간에 저런 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맺게 된 원인을 우리가 제공한 셈입니다. 뭐 우리가 한 것이 그런 걸 했다고 해서 러시아가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빌미를 제공한 셈입니다. 그 정도로 이 전쟁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들어가서 지금 외교적으로 상당히 데미지를 입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 통화로 이렇게 우리나라 국회에 회의도 하기도 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이 한국에 방한하기도 하고, 상당히 우리가 친우크라이나 쪽으로 했었고, 우리 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모금운동까지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우크라이나가 정의 편이니까 그들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민병대에 지원한 사람들도 뭐 소수지만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보에 대한 잘못 판단으로 이루어졌고, 그게 내러티브 워페어의 가장 큰 그것입니다. 수천억 불을 지원했는데 그 지원 자체도 내러티브 워페어를 하지 않으면은 그 전쟁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보시기 시작하면은 아마 좀 기분이 나쁘시기도 하고, 원통하시기도 하고, 속았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혹은 지금까지도 그걸 그대로 아시고 러시아를 이렇게 나쁘게 보기도 하고 그러실 겁니다. 그 덕분에 이제 우리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 조사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러시아를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우크라이나고, 두 번째 나라가 영국 아니면 우리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정보가 어두워가지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전쟁이 다 끝나가니까 드러나기 시작하고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서방에서도 물론 언론 통제를 했어요. 그런데 대한 언론들이 나와서 지금 같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데서는 꾸준히 사실을 취합하고 그걸 가져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처음부터 전황이 보도되는 걸 보니까 전황이 사실과 다르게 계속 보도를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군사 전문가니까 그 전선 이동만 봐도 양쪽에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러시아가 굉장히 못 싸는 걸 하면서 막 계속 전진을 하는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파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데이터를 모으고
계속 이렇게 팔로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러티브 워페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저도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은 1, 2년 전보다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분들이 러시아는 나쁜 나라고 민주주의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계속 침공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예, 40만 명이 탈영을 했다는 그 자체가 사실 40만 명 탈영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군이 지금 50만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가 탈영인 것이거든요. 실제로 작년 12월 달에 탈영 사실이 대대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고 온 여단의 30%가 전장에 도착하기 전에 탈영해 버린 거죠. 그 일이 되고 나서 이제 알려졌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탈영병이 계속 모여서 작년 12월에 제가 집계할 때는 거의 10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사 부분이 없어가지고 탈영병을 일반 검찰에서 다루는데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탈영 숫자가 이제 데이터가 나오다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폐쇄를 해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짐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금년 초에 1월 초에 제 블로그에 올릴 때는 그때 10만 명이 됐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많을 거다. 그러니까 탈영은 한 것을 즉시 보고를 보통 그 상관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탈영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행정적으로 지체가 되고 하니까 탈영 보고는 실제보다 항상 늦게 일어나니까 보고 숫자보다 많을 거다. 그렇지만 뭐 40만 명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50만 명 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좀 보도를 좀 극적으로 하기 위한 과정이고 한 1, 20만 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0만 명을 그때도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40만 명이 지금 됐는데 그 이후로 작년 초하고 지금하고 시점에 우크라이나에 이제 공식적으로 사상자 즉 인원 손실이 30만 명 이상 달성된 걸로 러시아 공고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동일한 숫자가 이제 탈영한 것이죠. 그러니까 30만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고 30만 명이 탈영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제 40만 명이나 자리를 비우면은 전투가 되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있는 전선은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한 10여 년 동안 굉장히 튼실하게 지어놓은 어떤 요새화되어 있는 데인데 도네츠크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돈바스 지역에. 그 요새화된 지역에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상 러시아군이 들어가면은 별로 저항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버시피케이션이라 그러는데 지나가는 사람 막 강제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넣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떼우고 있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3년 반 전에 전장에 투입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대하지 않고 계속 전쟁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피로가 쌓이겠죠. 전투를 하고 뒤로 빠져가지고 좀 휴식을 취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운영되니까 어찌 보면 막무가내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지탱 불가능합니다. 불만과 반발이 커지는 것은 이제 부패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가 어떤 무슨 핑계를 대든 공식적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것이거든요. 그때 대해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조국을 지키겠다는 이런 생각이 3대 7 정도로 우세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러시아계도 있고 하니까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전쟁이 수행 계속되면서 합리적으로 하지 않고 강제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사상자 이런 게 생기는데 그런 걸 보고하지 않고 뭐 실종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 가족들이 이제 전쟁에 간 경우는 이제 굉장히 억울한 경우도 많죠. 그리고 지금 강제로 징집하는 영상이 이런 걸 보시면은 그 강제 징집하는 그 조직을 TCC라 그럽니다. 그 조직에서 하는 일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정식으로 군복 입고 이렇게 모집을 못 합니다. 그럼 다 도망가고 신고하고 하니까 그래서 사복 입고 하기도 하고 혹은 그 모집하는 그 모집센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 건물이나 그 모집해가지고 버스로 실어 온 사람들 강제로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제 전방으로 보내고 하는데 그런 조직의 그런 기관의 좌표를 러시아군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좌표에다가 미사일로 때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즘 최근에 그 TCC라는 모병센터가 굉장히 많이 파괴되고 있고요. 그리고 벌써 한 1년 반 이상 전부터 이제 빨치산 운동이라 해서 저항 운동이 우크라이나 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계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러시아계 빨치산이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계인데 우크라이나 국민이 된 거죠. 국민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정책에 반발하면서 저항 운동을 하는 빨치산 운동이 있다 치면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계인데도 이제 저항 운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젤렌스키 정권의 학정에 못 견뎌서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나토 같은 데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관들이 이 훈련을 시키고 하는 이런 장소 같은 것
것들이나 이런 분은 그 좌표를 우크라이나계 빨치산이 러시아계 빨치산한테 연락을 하면 러시아계 빨치산이 러시아 정보국에 연락해가지고 그 좌표를 알려줍니다. 그럼 그 미사일을 때리고 그런 게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그게 이제 특히 전통적으로 러시아계가 많은 동부, 남부, 중부가 아닌 서부에도 그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젤렌스키 정권에 대해서 저항은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니까 젤렌스키가 잡고 있는 이 정권은 2014년도에 유로마이단 혁명이라 그러는데 그 쿠데타입니다. 사실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EU 가입하느냐만을 나가지고 국론이 갈라져 있었던 그 시기에 그 야누코비치라는 그 전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정책에 대해서 유로마이단 광장에서 시위가 계속 있었습니다. 2013년 가을부터 거의 11월부터 시위가 있어가지고 2014년 2월 달에 이제 그 시위가 끝나고 마지막에는 이제 혁명 비슷하게 쿠데타 비슷하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피하는 사이에 국회에서 이제 탄핵을 의결합니다. 그런데 탄핵을 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않고 탄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으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그때 그 시위를 주동하고 정권을 잡았던 세력이 네오나치라고 이야기하는 스테반 반데라고 하는 이제 극단적인 민족주의자가 이끄는 그 조직의 계열입니다. 그 네오나치가 그걸 주동했는데 네오나치는 우크라이나에서 뭐 대통령 선거에도 나오고 여러 번 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합쳐서 5%의 지지율도 못 얻는 극단적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혁명 쿠데타 때 이제 자기 조직이 있으니까 그걸 힘을 잡아가지고 거의 정치인들을 이제 자기 부리듯이 하는 것이죠. 특히 젤렌스키는 2019년에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대통령 될 때 그때 있었던 돈바스 내전, 5년간 있었던 돈바스 내전을 평화롭게 하겠다. 이걸 당선 플랫폼으로 들어와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70여 %를 얻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됐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계하고 우크라이나계, 특히 소수계, 뭐 헝가리계 이런 등등으로 많이 갈라져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70몇 %를 얻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전쟁에 지친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떤 정서를 대변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네오나치한테 협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이 네오나치 계열인지 아니면 네오나치 협박을 받아서 저렇게 된 건지 꼭두각시 이제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네오나치 정책을 그대로 따랐던 거죠. 특히 이제 유로마이단을 이끌었던 사람이 유명한 라이트 섹터를 이끌은 사람이 있었는데 드미트로 야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된 일주일 후에 중앙 언론에 대고 한 이야기가 그 신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배신하면 목숨 위험하다 이런 공개적인 협박을 할 정도로 이렇게 네오나치가 득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오나치가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시고 국회나 그리고 특히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예르막 같은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 네오나치 출신이고 특히 다음 대통령으로 거론되고 있는 잘루즌이라는 지금 영국에 가 있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분도 전형적인 네오나치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투표하면 5%도 못 얻는 세력이 지금 정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어째 보면은 조직 폭력이나 마피아한테 그 납치되어 있는 정치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서방은 러시아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인 세력을 이용하거든요.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마치 이제 알카에다 이런 조직들, 아이시스 같은 조직들을 가지고 이제 중동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인정하지 못하거나 그걸 잘 모르시면은 이 전쟁 자체를 굉장히 잘못 보게 되고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왜 러시아가 멀쩡하게 공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러시아는 과거 소련과 달리 어쨌든 형태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러시아가 엄청나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제도상으로 모든 게 다 민주화되어 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은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지금 독재적인 국가고 특히 젤렌스키는 임기를 넘긴 지 1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임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1년 지금 3, 4개월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비상계엄을 이유로 그거는 우크라이나 헌법에도 그런 말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어겨가면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푸틴은 절대로 젤렌스키를 만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니까 만약에 서명을 하고 났는데 이 사람이 무자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서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